안녕하세요. 네, 2005 형사소송법 객관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에서 2005 형사소송법 객관식 요 문제집은요, 대폭 양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폭 양이 줄어드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양을 왜 줄였느냐 그런 게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양을 줄인 게 제일 먼저 기존의 양보다 이 객관식 문제집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 수도 많이 그에 따라서 줄어들긴 했는데요. 기존에 보면은 그 반복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있죠. 반복이 많이 되는 거를 그런 거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복을 줄이고 뭐 이러니까 분량이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분량이 적어도요, 여기에 최신 판례는 다 반영해서 요 책 나올 때까지의 최신 판례를 다 반영해서 요거를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나온 그런 최신 기출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게 양이 줄었어도 더 최신화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시고 실제로 그 최신화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요, 이제 경향에서 벗어나거나 좀 오래됐다 싶은 문제는 삭제했어요, 과감히. 그런데 옛날 것도요, 기본 문제는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문제는 존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그 기본 문제가 빠지게 되면은 나중에 그 중간 다리가 빠지게 되면은 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뭔가 비약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존치를 했습니다만 문제를 최신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최신 판례를 다 반영했고 그동안 개정된 내용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 더 부실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중복된 거를 많이 그걸 중복된 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것들을 삭제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더 최신화된 문제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대폭. 그리고 최신 판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반영되고 개정된 내용이 확실히 반영되고 경향에 맞춘 그런 문제들을 넣고 그리고 이 낡은 문제를 삭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객관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있잖아요. 문제 수는 633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633문제를 다 풀어드리려고 하면 강의를 엄청나게 많은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고요. 객관식 강의가 너무나 늘어지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 여러분이 빨리빨리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있죠. 강의 수를 25강 정도로 할 겁니다. 25강에서 이제 뭐 혹시 뭐 늘어난다 그래도 한 1, 2강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25강 내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계속 돌려서 보기가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25강 내에서 하는데요. 그 대신 633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문제를 상당히 많이 풀어드릴 겁니다. 두 문제당 한 문제 정도씩은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두 문제당 한 문제꼴로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그거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안 풀어드리는 문제들은요, 여러분이 해설을 이용해서 그걸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사소송법의 기초부터 보도록 하죠. 자, 형사소송법의 기초부터 보시면 형사소송법의 기초에서 먼저 이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관련해서 2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 보세요. 형사법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될까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 여기에만 형사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해설에도 그런 걸 써놨잖아요.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외국의 국가원수에 관한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 이게 바로 직무행위하고 직무부수행위죠. 여기에 대해서는 검사의 기소권이 없어요. 여기 공소제기를 냈다고 했는데 검사의 기소권이 없어요. 공소제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는 걸 공소제기하면 어때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기준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자, 공소제기가 무효인 때에 해당하죠. 그럴 때에는 이 면소 판결이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네,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돼요. 자,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데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것이죠. 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3번 형법에 개정이 있는 경우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신법을 적용한다는 거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부칙 2조에 따라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4번 보시면 형사법에 개정이 있더라도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해서 행한 소송행위에 여러 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3번하고 4번에서는 부칙에 보면은 부칙 2조가 있어요. 2조에 보면 이거를 갖다 우리는 이 신구법을 혼합해서 적용된다 그래서 이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형사법은 혼합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 제1심이 시작될 때 여기서 1심이 시작될 때 구법화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여기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2심에서는 뭐예요? 신법이 시행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사법이 개정돼서 2심에서는 신법이 시행됐다면 1심에서 구법화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대로 어때요? 그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법화에서 이루어진 그런 구법에 의해서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신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법이 시행된 이후, 요 이후에는 신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신법 시행 당시 요거 형사법 개정이 있는 경우는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뭐예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뭐래요? 신구법을 혼합해서 적용한다 해서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맞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죠. 옳지 않은 것은 요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3번 문제를 보시면 형사법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자, 1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속권행위에 대해서 공소제기되겠다. 그러면 아까 그랬죠. 공소권이 없는 걸 공소제기하면 공소제기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2번 보세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요거 판례가 뭐라고 봐요? 외국이라고 봐요. 중국. 외국에서 중국인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중국인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거죠. 사문서를 위조했는데 요거는요. 자, 외국인의 국외범이에요. 이게 외국인의 국외범.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설에 써놨듯이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는요. 제일 먼저 뭘 적용할 수 있어요? 5조의 보호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5조는 내외 기통 유문인, 내란, 외환, 기,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인데 이거는 공문서, 그리고 인장에 관한 죄인데 공인장, 요것만 5조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사문서에 관한 건 어때요? 공문서에 관한 건 5조의 보호주의에 적용을 받지만 사문서에 관한 건 5조의 보호주의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가 요거는 6조의 보호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법 6조의 보호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조의 보호주의는 대한민국 국가라든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요. 사문서 위조는 뭐예요? 간접적 법익 침해라고 보는 겁니다. 간접적 침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6조의 보호주의도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형법 형사법을 적용해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인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볼까요?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입니다. 잘 보세요.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 법인의 대표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외국에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의 뭐예요? 이것도 외국인이 외국에서 국외범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이거는 횡령죄는 5조의 보호주의인 내외기통 유문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조의 보호주의, 국가, 국민 보호주의에 적용을 받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나 국민에 대한 직접적 법익을 침해하면 6조의 보호주의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접적 법익을 침해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횡령죄를 범한 경우는 피해자는 누구예요? 피해자는 요 내국 법인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횡령죄의 피해자. 그렇기 때문에 내국 법인인 그런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죠. 그래서 이거는 내국 법인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요. 외국인의 국외범이라 해도 6조의 보호주의에 적용을 받아요. 6조의 보호주의는 상호주의가 적용돼서요. 그 나라에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 나라에서 형을 면제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 형사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그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외국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또는 그 처벌하지 않거나 이거죠.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게 바로 상호주의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1, 2, 3번 다 맞죠? 4번 보세요.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예요. 자,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 이거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이 있어요. 그 밖에 일반 범죄 이거는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전달의 37조 전달의 경합범을 동시적 경합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봐서 기소된 경우다. 그러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 전속적인 재판권을 갖죠. 군사법원이. 여기는 일반 범죄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경합범이라고 그러면 그 법원에서 다 재판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군사법원에서는 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 전속적인 재판권을 갖지만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경합범으로 기소됐다 그래도 이거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정 군사범죄는 어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습니다. 그 밖에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어디가?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구별해서 경합범이라고 해서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3번은 4번이 이게 틀린 거 정답이 되겠고요. 이제는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이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에서요. 형사소송법의 이념에는 실체진실주의, 그 다음에 적정절체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체진실주의에 관해서 문제를 보면은요. 실체진실주의와 그 다음에 적정절체의 원칙, 그리고 신속한 재판의 원칙 중에서 적정절체의 원칙에 관한 문제 5번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세요.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렇죠. 1번 보세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의수증이라고 합니다. 위법 수집 증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의수증은 물론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예, 이게 바로 뭐예요? 파생 증거죠. 이것도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 마련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거다.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2차적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1차 증거 의수증이라면 2차적 증거도 의수증이다. 이게 독소의 과실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독소의 과실 이론으로. 그런데 2번 보세요. 검사가 피고인 쌍방이 항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 선고한 형기 경과 후에 2심 공판이 개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위법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한 재판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냐. 여러분이 봤을 때 좀 이상해요. 1심 선고 형기가 1개월이다. 1개월 그게 다 경과했다. 그리고 2심이 진행됐다. 그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요. 이 재판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을 기간을 정해놓는다 그래도 그거는 훈시 기간으로 봐요. 재판 기간은.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례는 이거는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자 1심 선고 형기 경과 후에 2심 공판이 개정됐다 그래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면 이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사익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요거를 위해서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진실 발견 소송경제 같은 요거 공공의 이익, 공익에도 근거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공익에도 근거가 있다는 거는요. 이거는 부수적으로 어때요? 공익도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이거 헌법재판소 판례로서 잘 봐두셔야 될 판례죠. 4번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 이념이에요. 형사소송의 지도 이념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체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실체진실주의가 최고 이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판 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형사정법은 직권증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형소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5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8번을 좀 볼까요?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관련해서 8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8번에 보시면 이 형사소송법의 제도 2점 3가지 중에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관한 거예요. 자,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관한 거 이거 보시면 다음은 형사법의 이념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1번 보세요. 12조 1항이 헌법 12조 1항이 부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 요게 적법 절차라는 거는 법률이 정한 절차 및 실체적 내용도 적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률이 정한 절차가 적정해야 한다는 걸 뭐예요? 절차적 적법성이라고 그래요. 법률이 정한 절차가 요게 적법해야 한다. 적정해야 한다. 절차적 적법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적 내용도 적정해야 한다는 걸 이거는 뭐래요? 실체적 적법성이라고 그래요.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적법성을 모두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상당성이 있어 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적정하다는 거, 실체적 내용이 적정하다는 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상당성이 있어서 정의관념에 합치된다는 걸 말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니은 보세요. 그래서 기억은 맞죠? 기억 요거 지문 이렇게 OX 조합형은요. 지문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런데 기억이 O와 X가 팽팽히 대립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억이 맞으니까요. 3번, 4번은 요거는 정답 후보에서 지워야 돼요. 시험 문제 풀 때는 여러분이. 그런데 니은을 보니까 시험장에서는 니은은 X 일치되잖아요.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디귿을 먼저 봐야 돼요. 신속한 재판은 지금 디귿을 봐야죠. 시험장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주로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런데 공익도 보호한다는 거죠. 아까. 예, 그래서 이중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맞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요게 틀리니까 요것도 정답 후보에서 빠지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OX 조합형은 철저히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예, OX 조합형은요. 철저하게 요거는 제거설에 따라서 풀어야 돼. 제거설. 제거설이 뭐야? 답을 제거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디귿 지문 보고 답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 보세요. 검사가 법원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해요. 잘 보세요. 증언에 이르기까지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거의 매일 소환한다는 거죠. 이건 뭔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뭔가 정상적이지 않죠. 증인을 회유하려고 한다는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걸 차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거 다 차단하고요.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했다는 거죠. 때로는 검사실에 편의도 증언하고 꼬시기도 한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적정절차 원칙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그러면 적정절차 원칙의 내용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리얼 보세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공파집리의 현저한 지연은 현행법상 명문으로 면서사유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사유로도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뻥이에요. 뻥.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이 말을 할 때 강조할 때 개라는 걸 넣죠. 그러면 뭐가 돼요? 개. 뻥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형소법에 규정이 없는 걸 어거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현혹시키려고 내는 거예요. 이런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좀 지저분해요. 이런 지문은. 그러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공파집리의 현저한 지연은 현행법상 지연하면 면소 사유, 공소기각 사유로 다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제는 형사소송법의 인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 자, 먼저 1번 보시죠. 형소법이 임의성 없는 진술 있죠.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 이거는 임의성 없는 진술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을 해요. 임의성 없는 진술 자백은. 그러면 이거는 왜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느냐 이거예요. 자, 임의성 없는 진술로서 임의성 없는 진술 자백 요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백 배제 법칙에 따라서 임의성 없는 자백,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와 기만 기타 방법에 의해서 임의성 없는 자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죠.
요거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허위 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한 진술은 실체 진술에 부합하지 않아요.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허위 진술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바로 뭐예요? 허위 배제설이라고 해요. 이거. 자백 배제 법칙의 근거에 관한 학설로요. 허위 배제설, 자백 배제 법칙은 임의성 없는 자백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위 진술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위 배제한다는 거예요. 자백 배제 법칙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진위를 따라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뭐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절충설이라고 합니다. 자백 배제 법칙의 근거에 관한 학설이에요. 자백 배제 법칙의 근거는요. 허위 배제설 플러스 인권 옹호설을 합쳐서 이게 바로 뭐야? 짬뽕한다 그래서 절충설을 취하는 거예요. 네, 맞는 얘기예요. 판례는 자백 배제 법칙의 근거에 대해서 허위 배제설과 인권 옹호설을 절충한 그런 견해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2번은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해서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거죠. 314조 같은 경우에는요. 증거법에 필요성과 특신 상태를 갖추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 이 피고인 측에서 원진 숫자를 반대심이나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는데 필요성과 특신 상태를 갖추면 요거 314조 적용되는 서류 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면 이 얘기는 이런 서면 증거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거는요. 실체 지질 발견 이점, 소송 경제 요청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면 증거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이거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사법에서는요.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이거예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건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거.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재판에 대해서 어떤 불복 방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어떤 불복 방법을 허용할 것이냐는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는 거예요. 입법자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입법자가 정하기 나름이다. 그런데 신급제도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 신급제도는요. 1심, 2심, 3심, 3번 재판받는다는 거죠.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 맞아요. 그런데 어느 재판에 대해서 어느 신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에 달린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재량이 아니다 이런 지문이잖아요. 입법 정책에 달린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재판에 대해서 어느 불복을 허용할 것이고 신급을 어느 신급을 신급 제도로 얼마만큼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재량으로 정하는 겁니다. 재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입법 정책에 달린 문제로 볼 수 없다. 틀렸어요. 입법 정책에 달린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재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네요. 3번이 정답이죠. 4번 위법시 증거 배제의 원칙은 어때요? 위법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 증거 배제 법칙의 근거는요. 위법 행위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위법 수사를 방지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위법 수사를 방지하고요. 위법 증거 배제 법칙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적정 조처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조처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 수사를 방지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건 적정 조처를 실현한다는 거죠. 이거 판례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게 판례를 가지고 거의 모든 논제를 판례로 풀 수 있게 그 정도로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러니까 위법시 증거 배제 법칙의 근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한 거를요. 판례가 받아들여서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법시 증거 배제 법칙을 인정하는 근거는 위법 수사를 방지하고 위법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적정 조처를 실현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적법 조처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 적법 조처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된 상태에서 수집됐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증거는 인정해도 되겠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요. 예, 적법 조치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 있죠. 이 위법행위, 적법 조치에 위배되는 위법행위의 역량이 차단되거나 소멸됐다는 건 적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적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런 그런 적법한 상태에서 얻은 증거까지 다 부정할 이유는 없다는 그런 내용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죠.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10번을 한번 볼까요? 요 10번은요.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에 관한 문제예요.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는요. 여러분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소송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규문주의 소송 구조는 문명국가에서 오늘날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탄핵주의 소송 구조는 어때요? 오늘날 문명국가에서 거의 모두 탄핵주의 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고 규문주의와 탄핵주의가 대립되는데 이렇게 규문주의와 탄핵주의가 서로 대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규문주의와 탄핵주의가 서로 대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규문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탄핵주의에서 갈라져 나온 게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예요. 직권주의라는 것은 소송의 주도권을 법원에게 인정하는 주의고요. 당사자주의는 당사자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에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탄핵주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죠. 10번 보시면 1. 재판기간과 소추기간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소추기간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거죠. 소추기간이 뭐예요? 검사죠.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서 법원이 재판해 주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해설이 규문주의와 비교해서 써놨죠. 규문주의는 어때요? 분리되지 않아요. 재판기간과 소추기간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님 재판에서 원님이 검사의 역할 소추기간을 하고 원님이 재판해요. 지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피고인도 소송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소송구제다. 맞아요. 탄핵주의는. 그런데 규문주의는 어때요?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소송의 주체가 된다는 건 권리가 인정되는 거. 피고인도 방어권 같은 게 인정돼요. 탄핵주의에서는. 그러나 규문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심리를 받는 객체에 불과하지 피고인에게 방어권 같은 그런 권리는 전혀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문주의는 제가 강의할 때 그러죠. 고을 원님이 재판할 때 뇌절을 내가 알렸다 뭐 이래가지고 자백하라 그럽니다. 자백을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저놈을 매우 쳐라 그래가지고 고문을 해가지고 어거지로 자백을 받아내는 거죠. 이런 걸로 오늘날 문방국가에서 취할 수는 없는 거죠. 네, 3번. 우리 형사법은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소추주의로서 국가기관이 소추기관이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검사가 소추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문명국가예요. 대한민국이 문명국가가 아니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뭐 미개한 국가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명국가로서 규문주의를 취하지 않고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직권주의 소송구조와 대립돼요. 직권주의 소송구조와 대립되는 게 아니라 규문주의와 대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죠. 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사와 공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파트 2, 2편입니다. 수사와 공소 파트에서 챕터 1, 1장이 수사고요. 2장, 챕터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장이 이게 수사의 종결, 4장이 공소 제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사와 관련해서 보시면 수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면은요, 이 수사와 관련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있죠. 요거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게 바로 2021년도 1월 1일부터 개정형사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또 그것이 또 일부가 2022년도 9월 10일부터 또 일부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와 이 경찰과의 관계, 검찰과 경찰과의, 검사와 경찰과의 관계, 사경관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지휘 감독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서로 간의 상호 협력 관계, 대등한 관계로 바뀌게 된 거죠.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개정된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검사, 사경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보시죠. 기억보세요. 이 검사는 사경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는 사경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와 사경관이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한다는 건 이게 바로 동일한 범죄 사실을 검사와 사경관이 수사한다는 건 경합됐다는 건 수사에 경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검사, 사경관이 1차적 수사권을 갖고요. 검사는 2차적 수사권을 갖기 때문에 검사는 부경이 바로 뭐냐? 부패, 경제범죄죠. 예, 요거 부패,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1차적 수사권이 있어요. 그런데 부패, 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에게도 1차적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사경관과 검사의 수사가 경합된다고요. 사경관에게도 그거의 수사권이 있거든요. 경합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경합될 수 있는데 사경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걸 검사는 요구할 수 있나요? 동일한 범죄를 수사해서 수사에 경합한다. 그렇습니다. 요구하면은 사경관이 검사가 사경관에게 요구하면 검사는 어때? 지체 없이 이행해야 돼요. 이거는 검사가 사경관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에게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해야 돼요. 그런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범죄 사실에 관하여 사경관이 영장을 먼저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경관이 먼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검사에게.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맞는 지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데 기억 들어간 거를 지우고 시작해야 돼요. 지문에. 답은 3번, 4번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리을을 볼 거예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겹치는데요. 볼 필요 없죠. 니은하고 디귿을 보면 이게 바로 답이 나와요. 사경관이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보해야 된다. 이게 바로 불송치, 송치 결정이죠. 범죄 혐의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때는 사경관을 할 때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하죠. 그리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보해 줍니다. 그 밖의 경우라는 건 뭐예요? 그때는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죠. 그러면 기타 의견이야. 그 밖의 의견.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혐의 없다고 판단하거나 불기소 의견일 때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이 반환을 검사는 사경관에 반환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90일 이내에 반환해야 돼요. 이거 틀렸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리을은 당연히 틀린 걸 거 아니에요. 니은 틀렸죠. 그러면 하나 골랐죠. 답은 요거예요. 3번. 더 이상 보고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 기억하고 니은이죠. 요걸 보고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디귿에 보세요. 의, 니은에 밑줄 친 경우에 사경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게 위법 또는 부당하다.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 그러면 재수사 요청권이 있죠. 검사는 사경관에게 재수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재수를 요청한 경우는 사경관은 뭐예요? 재수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요구 요청에는 따라야 될 의무가 있어요. 검사가 사경관에게 요구 요청하면 사경관은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아요. 리얼 검사는 사경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잘 보세요. 사경관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겠지만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 사경관이 1차적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요. 검사가 이걸 통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경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겠지만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인식하게 됐다 그러면 즉시 사경관에게 뭐예요? 사건 송치 요구를 즉시 할 수 있다.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자, 해설의 선생님이 그런 걸 써놨습니다. 즉시 사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를 해요. 요거 보시면요.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를 제일 먼저 합니다.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를 제일 먼저 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제일 먼저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를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조치 요구를 합니다. 이런 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시정조치가 검사가 봤을 때 제대로 안 됐다면 드디어 사건 송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하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 요구하고 그 다음에 사건 송치 요구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바로 사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건 틀리는 거예요. 바로 요구할 수 있다. 이건 틀리는 겁니다. 이거. 자, 바로 사건 송치 요구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즉시 사건 송치 요구할 수 있다는 게 틀리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요게 틀렸죠. 아까 니은하고 리얼하고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5번 볼까요? 15번에 검사, 사경관의 상호협력과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수사준칙규정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수사 준칙 규정. 여기에 대한 수사의 종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1번은 사건은 사경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는 피의자 중지, 참고인 중지 같은 건 수사 중지 결정이라고 해요. 피의자 중지, 참고인 중지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수사 중지 결정이라고 해요. 요거 알 수 있어요. 수사 중지 결정을 할 때는 사경관은 검사에게 7일 이내 사건 기록을 송부해야 돼요. 검사가 사경관에게 어떤 걸 송부를 한다. 뭐 송치를 한다. 이럴 때는 통상 7일 이내예요. 아시겠어요? 검사가 사경관이 검사에게 어떤 기록을 송부한다. 송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기본이 7일입니다. 아시겠어요? 7일 이내에 요거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경관은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2번은 사경관은 피의자 중지 결정 후 그 내용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요걸 갖다 해법 해사시 배직형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해법 해사시 피해자가 사망시 피해자가 사망 경우를 해사시 배직형 배우자 이렇게 직계친족 형제자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고소인 고발인 그리고 해법 해사시 배직형에게 통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를 이런 식으로 암기해두면 좋죠. 피해자의 법정들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 해법, 피해자의 법정들이 해사시, 피해자가 사망시, 배직형,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고발인 그리고 해법 해사시 배직형에게 통지해 줘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자, 3번 사경관으로부터 수사 중지 결정, 피의자 중지, 참고인 중지 결정에 통지를 받는 이런 해법 해사시 배직형. 예, 그리고 고소인 고발인인데 고발인은 제외된 고소인만. 그리고 해법 해사시 배직경은 사경관이 소속된 발업의 상급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맞아요. 사경관이 소속된 발업의 상급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발업의 상급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예? 요게 사경관이 소속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발업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그러니까 요 수사 중지 결정에 통지를 받은 사람은요, 여기서 고발인은 제외돼요. 고발인은 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이의제기를. 그런데 고소인하고요, 해법 해사시 배직형. 얘네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통지를 받으면 수사 중지 결정에 통지를 받으면 어때요? 그 수사 중지 결정을 한 사경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그 바로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경관이 소속된 바로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 바로이라는 건 직근이라는 거 직근 상급 경찰관서의 장. 그런데 여기서 불송치 결정, 사경관이 불송치 결정을 했대. 불송치 결정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때는 사경관의 불송치 결정을 사경관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면 불송치 결정에 통지를 받은 고소인,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 판단하면 고소인 그리고 고발인을 제외한 고소인, 해법 해사시 배직형을 했대요. 불송치 결정을 한 사경관이 소속된 경찰 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중지 결정을 할 때는 바로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하는 거예요. 사경관이 소속된 바로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사 중지 결정에 통지를 받을 때. 그러나 불송치 결정에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고소인 그리고 고발인을 제외한 고소인, 해법 해사시 배직형은 사경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4번 보세요. 사경관으로부터 수사중지 결정에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검사에게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법령 위반에 하나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법령 위반에 하나요? 자, 이런 거예요. 수사중지 결정에 통지를 받은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 판단하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는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 정답이 되는 것이죠. 네, 15번은 이렇게 풀어내시고요. 자, 이제는 16번을 볼까요? 이 수사기관에 대한 거예요.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삼림, 회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이런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경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경관리자라고 그러죠. 그걸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사경관은 모든 수사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을까요? 맞습니다. 여전히 특별사경관은 모든 수사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요. 그러나 일반 사경관은 어때요? 검사가 수사 지휘하는 수사지휘권이 이제 삭제됐죠. 2번 검사는 경찰청 소속 사경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됐다. 사경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거 요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경찰청 소속 사경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됐다 그러면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 3번 경찰청 소속 사경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했다 그러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을 검사에게 송부하면 돼요. 사경관이요. 범죄를 수사했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불송치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도 송부해 줘야 돼요. 그렇죠? 관계서류와 증거물도 송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를 명시한 서명만을 송부하면 된다는 틀린 거죠. 관계서류와 증거물도 송부해야 되니까 이게 틀린 거 정답이죠. 4번 검사가 경찰청 소속 사경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단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거나 아는 경우 그러면 사경관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장심의위원회를 고등검찰청에 두는 겁니다. 고등검찰청에도요.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가 들은 거예요. 자, 이제는 17번을 좀 볼까요? 형사소송법의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개정연속법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번 보시죠. 체포 구속 장소에 감찰 결과 피의자가 적법 조치에 의하지 않고 체포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검사는 체포 구속된 자를 즉시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해야 하는데 송치 요구에 따라서 사경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서 검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고요. 사건을 송치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이게 불법 체포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즉시 체포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송치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송치 요구에 따라 사경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도 없이 별개의 사건이 별건이라고 해요. 이걸 부당하게 수사하지 말아요.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거예요. 이거.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본건이라고 해요. 본건. 이 본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별건 수사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수사기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 진술을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뭐예요?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4번 사경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 사경관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서 대하여 해당 사경관의 소속 관세회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는 고발인은 제외되는 거죠. 고발인이 포함된다는 건 틀리는 거죠. 개정법에 따르면 고발인은 제외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이게 2022년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형사법에 따라서 고소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그래 해법 140페이지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불송치 결정 있잖아요.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경관 어때요? 고소인 고발인 해법 140페이지 경우에 통지해 줍니다. 통지는 고발인도 받아요. 그러나 고발인은 이의 신청은 못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2번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했잖아요. 이 공수처에 관한 문제는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에 관한 문제는요. 공수처가 신설됐지만 시험 문제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법에 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돼요. 공수처에 관한 거. 그러면 전문수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는 겁니다. 22번 좀 볼까요? 22번에 22번이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거죠. 그러면 1번 보세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검사가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죠. 지방이 틀리는 거예요.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돼야 돼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 제기하는 게 아니라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그래서 이건 틀렸죠. 자, 2번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전문수사자문을 지정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했다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3번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설명,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설명 또는 의견 진술에 관해서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요게 틀려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피의자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제한은 없어요. 의견 진술 기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 중에 한 사람에게 줘야 돼요.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 중에 한 사람에게 의견 진술 기회는 줘야 돼요. 근데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주라는 제한이 없죠.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3번, 4번.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전문수사자문을 지정하여 수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문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임의적이라는 거. 그런데 임의적인데요. 여기 보세요. 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 이게 틀려요. 직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직권으로도 가능하니까.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이 신청에 의해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서 전문수사자문을 지정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라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24번 전문심리위원회에 관한 거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수사자문위원하고요 전문심리위원을 같이 비교해서 쓰는 겁니다. 전문심리위원은 뭐예요? 법원이 지정하기 때문에 공판 절차에 걸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수사 절차에 걸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짬뽕 해놨냐?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수사 절차에서, 전문심리위원은 공판 절차에서,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그리고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검사가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풀어내시면 돼요. 이거는 본질이 같은 거예요. 본질이 같기 때문에 전문가가 첨단 산업 분야나 지적재산과 같은 전문 분야의 수사를 위해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검사가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분야의 심리를 위해서, 이거를 심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불분명한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이 어때요?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임의적 자문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서로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함께 본다는 겁니다.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번 보세요.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한하여 재판정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소송관계인에게, 자, 여기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이 사람들을 소송관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송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소송관계를 분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의견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재판에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까다로운 문제예요. 문제를 고도화시켜서 낸 겁니다. 까다로운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전문심리위원회는 공판기일에 있잖아요. 공판기일 나왔잖아요. 그러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뭘 할 수 있느냐? 요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아서 뭐는 할 수 있어요? 직접 질문할 수 있어요. 요거는 맞아요. 그런데 의견 진술을 할 때 요거는요, 굳이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 없어요. 요거. 의견 진술할 때는 재판장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심리위원은요, 재판장의 허가 없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의견 진술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틀린 거를 요거 껴놨으니까 고도화된 문제. 요게 틀렸네요. 1번이 정답인데 간과하기 쉽죠. 2번. 이게 짜증난다고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의견 진술할 때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의견 진술에 관해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당사자라 그래요.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고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건 필요적이에요. 필요죠. 맞아요. 그래서. 자, 3번.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제척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거 사건의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요. 맞아요. 전문심리위원은 제척 기피 신청에 대해 의견 진술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거. 의견 진술할 수 있고. 4번. 법원은 전문심리위원회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되고요. 준수함에 있어서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해서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요 1번이 틀린 거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사의 조건과 관련해서 수사의 조건에는 뭐가 있어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죠. 네, 요거에 관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사의 조건에서는요, 수사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수사의 상당성이라는 조건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26번 수사의 상당성과 관련한 함정수사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26번입니다.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억 보세요. 예, 옳고 그름의 표시니까 이거는 지문을 먼저 봐야 돼요. 기억을 보니까 X가 2개, O가 2개니까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기억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게 없다고 봐요. 왜 그래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해서 수집한 증거는 뭐가 돼요? 위증이 돼요. 위법 수입 증거로서 증거는 게 없어요. 그런데 법원은 여기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다는 건 이게 틀렸어요. 무죄 판결이 아니라 뭐래요? 자,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하여 공소제기를 하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하여 공소제기한 거는 공소제기 절차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태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거예요. 공소기각 판결 줄여서 공기판이라고 하죠. 공기판.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그러면 1번은 틀렸으니까요. 3번, 4번은 지워야 돼요. 이렇게 지우면서 시작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니은을 보는 건 안 되는 거죠. 시험장에. 똑같은데요. 디귿을 보고 고를 수 있죠. 수사기관이, 내 정보원이 단순히 피고인에게 단순히 뭐예요?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10여 차례에 걸쳐 아는 여자가 필로폰을 구입하려 하니 구해달라 부탁을 하였을 뿐, 예,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 감정에 호소하거나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뭐 금전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그랬다 해도 피고인의 범위가 유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할까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정보원이 단순히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이라는 얘기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거. 뭐하고? 수사기관과 정보원 사이에 직접 관련이 없다는 거. 얘가 그냥 꼬드겼다는 거죠. 그러면 자, 수사기관과 정보원 사이에 직접 관련이 없이 얘가 얘를 꼬드겼다면 얘 이거로 인하여 범위가 유발됐다 그래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범위 유발령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정보원이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사연락이 있어야 돼요. 직접 관련.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원이 피유인자에게, 유인자인 정보원이 피유인자에게 과도하게 개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아, 얘가 있잖아요. 지금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맺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직접 관련이 없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위법한 함정성의 범위 유발령이 되지 않아요. 틀렸네요. 결과적으로 어떠세요? 예, 요거는 틀렸으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 보세요. 갑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고남 석방을 위한 공적을 쓰려고 수사기관에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을에게 필로폰 밀수로에 관한 정보 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금 제공을 약속했죠. 그래가지고 을이 병에게, 병은 정에게 순차 필로폰 밀수를 권유해서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정을 체포했던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뭘 한 거예요 지금? 지금 갑이 수사기관에 잘 보이려고 사적 동기에 따라서 잘 보이려고 이렇게 뭘 한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한테 이렇게 필로폰 밀수를 권유하고 이렇게 해서 받으러 나온 사람을 딱 이렇게 체포하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어때는 거예요? 자기가 사적 동기에 따라서 이렇게 유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범위 유발령 함정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리얼 보시면 수사기관은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권고하려고.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뭐예요? 범위가 있잖아요.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범위가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범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권고하려고 정보를 이용해서 범인을 권고 장소로 유인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돼요. 이건 범위 유발령이 아니라 기회 제공력에 불과하다고요. 따라서 범위 유발령이 되려면 어때요?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의사가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범위 유발령 함정수사가 아니라 이거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틀렸네요. 그러면 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 첫 시간인데요.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27번부터 나가도록 하는데 27번 여기부터 나가는데 27번 말고 28번부터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